안녕하세요, 벤지입니다. 오늘 책 리뷰를 남길 제목은 How Innovation Works. 한국어 제목은 혁신에 대한 모든 것이며 소제목은 혁신은 어떻게 탄생하고 작동하고 성공하는가입니다. 저자는 매트 리들리이며 출판사는 청림출판이네요. 저자는 매트 리들리, 영국의 저널리스트, 사업가, 대중과학 저술가, 상원의원,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과학 전문 기자를 거쳐 1993년부터는 데일리 텔레그래프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 런던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의 매체에 과학, 환경, 경제 분야의 글을 써왔습니다. 모든 것의 진화, 이성적 낙관주의자, 개놈, 붉은 여왕 등 여러 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를 집필했으며 그의 저서는 32개의 언어로 출간되어 세계에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책 소개.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서는 혁신의 발견, 그리고 2부에서는 혁신의 전개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1부 혁신의 발견에서는 에너지, 보건, 교통, 식량, 생활의 혁신, 그리고 통신과 컴퓨터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이 생겨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우리 삶에 미쳤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부 혁신의 전개에서는 선사시대의 혁신, 혁신의 본질, 혁신의 경제학, 가짜 혁신, 혁신과 저항, 그리고 혁신 기근이라는 주제들로 혁신이라는 단어의 시작부터 성질, 역사, 그리고 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함께 어떻게 혁신들이 탄생했고 작동했고 성공했는지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혁신의 본질. 혁신은 점진적이다. 혁신은 발명과 다르다. 혁신은 우연한 발견일 때가 많다. 혁신은 재조합이다. 혁신은 시행착오를 수반한다. 혁신은 단체 스포츠다. 혁신은 냉혹하다. 혁신은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한다. 혁신은 분열된 통치를 선호한다. 혁신은 덜 쓰고 더 얻는 것이다. 프롤로그. 혁신은 에너지를 써서 있을 법하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이 널리 퍼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뜻한다. 혁신은 발명 이상이다. 혁신이란 어떤 발명을 사용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실용적이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에드먼드 펠프스는 혁신을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관행이 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생산물이라고 정의한다. 혁신은 오늘날 우리 대다수가 조상에 비해 더 풍족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유이자 지난 몇 세기 사이에 우리가 엄청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 압도적인 원인이며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극빈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유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준다. 서양뿐 아니라 중국과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인류 대다수를 유례없이 부유하게 만든 것은 새로운 착상을 적용해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습관이었다. 경제사학자 디어트리 매클로스키는 이를 혁신주의라고 부른다. 첨단을 달리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기업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우려스러울 만큼 자주 쓰지만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놀라운 사실은 혁신이 다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커녕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아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은 이렇게 썼다. 기술 발전은 현대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자 정량화하거나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저 무작위적인 행운의 산물이라고 보는 편이 최선의 추측이다. 우연한 발견은 혁신에 큰 역할을 하며 그것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실험할 기회가 있는 자유주의 경제가 잘 작동하는 이유이다. 자유주의 경제는 운에 기회를 준다. 또 혁신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실험하고 추측할 때 일어난다. 사람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곳이 아니라 비교적 형편이 좋은 곳에서 일어난다. 혁신은 다소 쉽게 퍼져나간다.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일어난다. 혁신의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그것이 여전히 대단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그 어떤 경제학자도 사회과학자도 혁신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커녕 왜 일어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나큰 수수께끼이다. 여기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주인공이 모두 영웅은 아니다. 사기꾼, 협작꾼, 실패자도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홀로 일한 사람은 거의 없다. 혁신은 의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체 스포츠, 협력 사업에 가깝다. 누가 혁신의 원래 구상자고 누구에게 공로가 돌아가야 하는지도 혼란스럽고 모호하다. 때로는 명백히 부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 스포츠와 달리 혁신은 대개 조율되거나 계획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 많은 예측가가 나중에 깨닫고서 얼굴을 붉혔듯이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혁신은 주로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연선택의 인류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개 다른 것을 찾다가 생각지 않은 큰 돌파구가 생겨난다. 즉 몹시 우연히도 뜻밖의 발견을 하는 시기다. 아마 혁신의 가장 의아한 측면은 우리가 입으로는 혁신이 좋다고 쉴 새 없이 떠들면서도 혁신 자체가 실제로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는 점일 것이다. 혁신이 무수한 방식으로 거의 모든 이의 삶을 개선해왔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음에도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 하나 오면 반사적으로 우려하거나 심지어 혐오하는 반응을 보인다. 역사는 혁신이 때로 쉽사리 짓밟히지만 조건이 허락되면 빠르게 다시 피는 섬세하면서도 취약한 꼬심을 보여준다. 1부 혁신의 발견 에너지 토머스 에디슨과 발명사업 전구 이야기는 에디슨이라는 영웅적인 발명가의 중요성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을 비추고 있다. 점진적이고 집단적이면서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과정으로서의 혁신을 말이다. 전구는 당시에 조합된 기술로부터 불가피하게 출현했다. 다른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그 시기에 출현할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에디슨은 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비록 전구의 구성 요소 대부분을 그가 최초로 발명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또 1879년 10월 22일에 그에게 갑작스럽게 유레카의 순간이 찾아오면서 돌파구가 열렸다는 널리 퍼진 이야기가 대체로 후대에 지어낸 전설이라고 해도 전구의 모든 것을 하나로 끼워 맞추고 전기를 생성하고 공급하는 시스템과 결합함으로써 기름 램프와 가스 램프라는 기존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또 에디슨은 전구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기도 했다. 토머스 에디슨은 혁신 그 자체가 생산물이며 그것이 시행착오를 요구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그 이전의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이후의 많은 이들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시행착오를 통한 발명 방식을 고수했다. 니켈, 철 전지를 개발할 때 그의 직원들은 5만 번의 실험을 했다. 그는 작업장에 온갖 재료, 도구, 책을 잔뜩 갖춰 놓았다. 발명이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했지만 사실상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발명이라기보다는 혁신이었다. 착상을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현실로 바꾸는 것이었다. 전구의 혁신이 점진적인 특성을 지니긴 했어도
그 혁신의 결과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뒤엎고 변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인공 조명은 문명의 크나큰 선물 중 하나이며 그 빛을 저렴하게 접하게 된 것은 전구 덕분이었다. 공중보건, 파스테르의 닭. 백신 접종은 한때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살인자였던 천연두를 1970년대에 완전히 박멸할 만큼 천연두 정복의 대성공을 거두었다. 백신 접종은 혁신의 흔한 특징 중 하나를 보여주는 사례다. 혁신을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이용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술과 발명은 왜 작동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쓰여왔다. 치명적인 질병의 균주에 노출해서 그 병을 막는다는 메리의 개념이 18세기의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분명 어처구니 없어 보였을 것이다. 그 개념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지 않았으니까. 18세기 말에 루이 파스테르가 등장하고서야 백신 접종이 어떻게 그리고 왜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파스테르는 백신 접종이 병연성이 약한 균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더 강한 균주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람의 면역계에 관해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과학은 이제 기술을 따라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교통, 루돌프 디젤의 비극과 성공. 루돌프 디젤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범한 혁신을 이룬 영웅이다. 그는 자신의 장치가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1913년 어느 밤 영국의 한 디젤 공장 개소식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여객선에서 북해의 바닷물로 뛰어들어 자살한 듯하다. 많은 빚을 남긴 채였다. 그는 당시 판매되고 있는 최고의 휘발유 엔진보다 효율이 2배 높은 엔진을 설계했다. 그러나 고장이 잘 안 나면서 비싸지 않은 제품을 내놓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주된 이유는 고압 상태에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젤을 비판하는 이들은 그가 자신의 착상이 독창적이라고 지나치게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장치는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디젤 엔진은 세계를 달리고 있다. 거대한 디젤 엔진은 대형 화물선을 움직여 세계 무역을 가능하게 했고, 작은 디젤 엔진은 도로와 철도에서 상품을 운송한다. 따라서 디젤 엔진이 없는 현대 경제는 상상할 수도 없다. 교통, 라이트 형제의 업적. 1903년 12월 미국 동부 해안에서 실험과 사고와 좌절로 점철된 숱한 노력 끝에 마침내 인류가 동력 비행을 실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19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5분 오빌 라이트가 두 날개의 아래쪽에 엎드려서 조정을 하고 형인 윌버 라이트가 이륙대 안정을 유지하도록 옆에서 따라 달리는 가운데 플라이어는 나무 받침대에서 강한 맞바람을 받으면서 매끄럽게 이륙했다. 휘발유 엔진이 추진력을 일으켰고 두 쌍의 날개가 양력을 일으켰다. 비행기는 12초 동안 40m를 난 뒤에 밑에 붙인 스키로 내려앉았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은 겨우 5명이었다. 그날 윌버도 비행기를 타고서 거의 1분 동안 250m를 넘게 날았다. 라이트 형제는 모든 일을 올바로 진행했다. 경험 많은 자전거 제작자이자 부지런한 기술자였던 그들은 동력 비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전 과제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풀어나갔다. 먼저 그들은 다른 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타인의 경험을 받아들였다. 많은 조언을 얻었다. 그들의 첫 비행 사진을 찍은 키티호크 주민인 존 데니얼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들은 처음 보았다. 그들이 하늘을 난 것은 행운이 아니었다. 근면과 지혜 덕분이었다. 동력 비행이라는 발명을 사회의 유용한 혁신으로 바꾸는 데는 길고도 고된 투쟁이 필요했다. 라이트 형제는 곧 많은 상을 받고 계약을 따내면서 부자가 되었지만 특허를 지키기 위해서 지겹도록 숱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다. 윌버는 1912년 장티푸스에 걸려서 45세에 사망했다. 캐서린은 1929년, 오빌은 1948년에 세상을 떠났다.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는 오빌이 세상을 떠난 뒤인 1948년에야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교통, 안전과 비용의 혁신.
잠시 짬을 내서 혁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 경외감에 휩싸일 것이다. 1820년대 이전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뛰는 말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무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다가 1820년대에 갑자기 동물의 힘도 전혀 빌리지 않은 채 그저 광물더미, 불꽃, 약간의 물만으로 사람 수백 명과 엄청난 양의 화물을 아찔한 속도로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성분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결합하여 가장 있을 법하지도 않은 결과를 빚어낼 수 있었다. 그 다음 세기의 초에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도로 위에서 차량을 몰았다. 그저 원자와 분자를 연력학 평형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이룬 결과이다. 통신과 컴퓨터. 컴퓨터는 누가 발명했을까? 훨씬 더 오래된 불확실한 혁신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기원도 수수께끼 같고 혼란스럽다. 컴퓨터의 발명가라는 영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신에 매우 조금씩 점진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뒤얽힌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많은 이가 있다. 컴퓨터가 출현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나 장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가 월터 아이작스는 많은 주장을 꼼꼼하게 조사한 끝에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최초의 기계가 애니악이라고 결론지었다. 전자식 수적분기 겸 컴퓨터의 약자인 이 장치는 1945년 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작동을 시작했다. 무게가 30톤에다가 크기는 작은 집채만 했고 1만 7천 개가 넘는 진공관을 갖춘 애니악은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작동했고 곧이어 나온 컴퓨터는 대부분 그 설계를 모방했다. 2부 혁신의 전개. 선사시대의 혁신. 불로 이룬 진수성찬. 증기와 소설 미디어 같은 혁신은 문화를 바꾼다. 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류의 해부 구조까지 바꾼 혁신이었다. 불이 언제 어디에서 발명되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다. 고고학적 증거에 담긴 단편적인 단서에 따르면 50만 년 전이나 200만 년 전에 발명되었을 수도 있고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 발명되었을 수도 있다. 그보다는 해부학적 증거가 좀 더 탄탄하다. 인간은 날 것만 먹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몸은 요리한 음식을 먹는 쪽으로 적응해 있는데 아마 거의 200만 년 동안 그러했던 듯하다. 그리고 그 말은 인간이 그때부터 불을 제어했다는 의미다. 선사시대의 혁신, 궁극적 혁신, 생명. 지구에 생명이 출현한 것이야말로 최초의 혁신이었다. 원자와 비트를 처음으로 목적에 맞게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는 있을 법하지 않은 형태로 재배치한 사례였다. 물론 이 말은 자동차나 총회에도 들어맞는다. 이 최초의 혁신은 40억 년 전에 일어났다. 지적인 존재는커녕 살아있는 존재조차도 전혀 없었던 때였다. 우리는 그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다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혁신이라는 지위에서 탈락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일이 전적으로 에너지와 있을 법하지 않음에 관한 것임을 안다. 둘 다 오늘날의 혁신에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이 누군가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한 교훈이다. 혁신의 경제학. 대기업은 혁신을 잘 못한다. 너무 관료주의적이고 기득권이 워낙 커서 현상 유지를 원하며 고객의 실제 및 잠재적인 이익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이 번창하려면 외부인, 도전자, 교란자가 발판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거나 적어도 허용하는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대기업이 혁신을 이루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경쟁이다. 월마트, 테스코, 알디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최근 수십 년간 소비자에게 끊임없는 혁신의 흐름을 안겨주었다. 바코드, 스캐너, 트럭에서 트럭으로 곧바로 짐을 옮기는 설비, 미리 세척한 샐러드, 간편식, 자체 상표 제품, 정리카드 등등. 이런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면 혁신은 더 느렸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혁신 기근.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혁신을 이끄는 주 성분은 투자하고 실패할 자유다. 족장, 사제, 도둑의 착취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혁신에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혁신은 거부할 자유다. 혁신은 자유의 자식이다. 자유롭게 표현된 인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도이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사회는 자유사회다.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고 그 소망을 충족시킬 방안을 찾는 사회. 창의적인 이들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유롭게 실험하는 사회다. 혁신을 미리 계획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이렇게 자유에 의존한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소망도 그것을 충족시킬 수단도 상세한 수준까지 예견하기란 쉽지 않다. 혁신이 유기적인 이유도 권력을 지닌 누군가가 우리가 원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떠올리는 진정한 욕망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혁신은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지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이유도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혁신 기근, 추진력 회복. 나는 누구든 간에 혁신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 혁신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 수준이 정체될 것이고 그 결과 정치적 분열과 문화적 절망이라는 황폐한 미래를 마주할 것이다. 혁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이가 더 충족된 삶을 살아가고 경이로운 기술적 성취를 이루는 동시에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덜 끼치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아가는 밝은 미래를 접할 수 있다. 혁신은 자유의 자식이자 번영의 부모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자면 혁신은 아주 좋은 것이다. 혁신을 포기하면 우리는 위험에 처한다. 인간은 다른 모든 종과 달리 자기 종의 복지에 실질적으로 쓰일 새로우면서도 연력학적으로 있을 법하지 않은 구조와 개념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인간이 세계의 원자와 전자를 재배치하는 습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특이한 사실을 생각할 때면 나는 늘 경이로움을 느낀다. 앞으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세계의 원자와 전자를 재배치하여 있을 법하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미래는 짜릿할 것이며 우리를 그 미래로 데려가는 것이 혁신이라는 단어이다. 혁신에 대한 모든 것 감상평. 솔직히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면 책의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연구자의 직업을 가진 저로서는 최소한 저에게는 이 책의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로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은 경이로운 보상이라는 당근 또는 빈곤이라는 채찍을 제공한다라는 조지프 슌세터의 말처럼 혁신을 일으키는 혁신가들은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 그 어려운 경험들이 혁신이라는 보상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혁신가들은 또한 자신이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쉬고 있을 때, 휴가를 갔을 때 우연한 계기로 행운과도 같은 우연한 사고로 혁신적인 실험 또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세계를 움직일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힘든 시기를 지났으며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삶에서 쉼이란 그저 나의 시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 기회를 찾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